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모양새는 취했으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것이 검찰을 비판하는 데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이 있다, 내지는 검찰의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까지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모양새는 분명히 검수완박을 시도하려는 민주당 쪽에 저는 좀 더 힘을 실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다소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검찰에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는 데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호수 총장이라든지 정의당 등등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높은 강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그 명분에 대해서만 짚어주면서 사실상 그 방법까지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뜨거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고 지금 굉장히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오히려 윤 당선인께서는 한동훈 본인의 신복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지금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 갈등에 이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은 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검찰을 직접 만나서 70분 동안 검찰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인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아까 임승호 대변인님은 너무 검찰을 나무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또 너무 이렇게 검찰을 나무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균형 있는 메시지를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별도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제도 권력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돌아보면은 지난 특히 2019년, 20년에는 과도하게 모든 이슈들이 검찰개혁으로 몰려가지고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묻혔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다음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이분이 자신의 신복을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다 검찰 출신인데 대부분이 검찰 출신인데 심지어는 그 검찰 조직 안에도 윤핵관 검사들이 더 힘을 장악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그 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 검찰들이 이렇게 대검부터 이렇게 다 만나는 거는 좀 과도하게 검찰들이 방어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조직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 공화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 처리는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필요하면 논의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하셨어야죠. 지금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는 순간 바로 위헌 판결이 날 겁니다. 심지어 검찰의 영장 청구권 같은 것도 지금 삭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헌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리적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하면 검사들과 논의해보겠다, 법조인들과 논의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논의하고 시작을 하셨어야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과 그리고 사법기관과 그리고 검찰과 단 하나의 논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강행 처리한 뒤에 너희들이 불만 있으면 다른 의견 제기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저번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를 장관에 내정함으로써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지만 기름을 부은 것은 민주당이죠. 검수완박이라는 기름을 먼저 부었고 그 불을 끌어온 소방수가 한동훈 후보인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해놓고 한동훈 후보를 내정했다고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한동훈 후보를 내정했으니 싸우겠다. 이것에 속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검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태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바로 지검이나 지방경찰청에 옮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만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의 수사 공백 기간에 대한 대안은 마련했습니까? 이것조차 마련하지 않고 그 3개월간의 공백 기간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과 억울한 국민들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 그리고 헌법과의 배치 가능성, 위헌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나 김혜영 전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왜 이제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왜 아직까지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우리가 180석을 줬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검수완박과 같은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이걸 좀 완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좀 급하게 추진이 된 것이고 오히려 많은 분들은 왜 아직까지 안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주당에 많은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일반인들이 알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엄청난 부작용이 있나 보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부작용이 다 보완이 되는 것이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항목 중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뭐 국민의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문제가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괜찮습니까? 그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는 것이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3개월 유예 기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옮기겠다는 그런 유예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제도 변경이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것이고 이 제도 변경에 대한 보완과 이 뭐 적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 방향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하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큰 입장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찬반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은 안이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조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이렇게 오히려 몰고 가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무적으로 잘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번에 빨리 완성하고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더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것들을 좀 빨리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폐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듣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봐왔던 것은 특히나 민주당 내 청년 비대위원, 권지웅 비대위원이라든지 청년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론으로 채택시켜버리고 청년 비대위원이 그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중하라면서 그냥 묵살해버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좋은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이죠. 저는 이것이 묵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청년
청년 할당한다, 여성 할당한다 이라고 청년들 목소리 듣겠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서는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경찰이 수사하면 왜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수사하면 잘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검찰의 수사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이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는 절대적인 선이고 검찰의 수사는 절대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통과시키는 이 검수완박 법안을 보면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공수처 인원들이 연루되었을 때 굉장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수사권이 제한되고 검찰의 기능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저는 최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경찰 수사도 검찰 수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 수사권을 두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들의 검찰 기관과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 수사했을 때 뭐 다른 피해자의 인권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이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되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찰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역 내 경찰들의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모두 없애가지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할 수 있다? 저는 이건 궤변이라고 봅니다. 네. 뭐 첫 번째로 그 민주당의 청년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을 민주당이 묵살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제가 권지웅 비대위원도 그렇고 잘 아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뭐 기성 정치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뭐 말을 안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얘기를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기득권이든지 특히 이렇게 수사권과 같은 이런 중요한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상호 견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검수완박이 통과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보완 장치라든지 지금 현재 법안에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식의 검찰들의 뭐 고검부터 평검사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과도하다. 뭐 구체적으로 그럼 뭐 경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 자체가 다 원점으로 돌리자라는 식의 이런 반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법사위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법 때와 굉장히 비슷한 양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면서 국민의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던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한 목소리로 그 방법이나 시기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보고 방금 최 대변인 말씀하신 거 다 좋습니다. 어떤 뭐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일단 통과시켜 나온 다음에 피해자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보완해 봅시다. 라는 태도는 저는 이것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정무적 판단과 또 실제로 법리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조홍천 의원이나 김혜영 의원과 같은 소위 소신파 의원들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벽에 굉장히 크게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당의 반대도 있고 5월 3일 날 공포가 가능하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검찰개혁 자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시는 게 아닌데 그 뭐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의
윤핵관 검사 출신으로 채워가지고 거의 뭐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견제 기능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그 검찰 개혁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됐는데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안 외에도 필요하신 뭐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그 전에 수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도 수용을 해도 좋고 그런 보완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내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된 내용인데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진 의원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려의 목소리 실제로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는 자진 사퇴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의 고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정호영 후보자가 이미 한번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병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50%의 기여도를 연구원들이 보였는데 지금 그 자료가 어떤 근거에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기여를 했는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부정의 팩트는 없다, 부정의 사항은 없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선 차원의 것들이 지금 소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필요하다면 정호영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진 사퇴의 의지가 없다면 청문회 이전에 이 불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명하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 그러니까 그 후보자 측의 어떤 입장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이 이제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함께 보겠다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 아무래도 초기의 대응이라는 것이 부정의 사항이 정확하게 있는지 봐야 된다. 조금은 강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 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장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가 특히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직에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위법 사항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감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급은 했지만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임명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녀 입시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과 가족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했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은 본인이 임명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잣대로 봤을 때 도대체 이분들 중에서 정말 살아남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아빠 찬스 이런 것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사실은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이 내각에 대한 임명 자체가 굉장히 과연 이게 윤석열식의 공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인사 참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인수위를 했을 때는 우리는 여성 할당제도 안 하겠다. 청년도 장관은 시키지만 뭔가 할당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셨고 청년에 대해서는 여성은 무조건 할당제 안 하겠다. 무조건 능력주의, 실력만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지.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을 보니까 본인의 40년 지기 친구, 본인의 신복, 본인의 동문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공정, 실력주의 이게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없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은 발탁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정호영이라는 분의 그 도덕적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 문제의 한 가지고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으니 더 강하게 검증하시라는 국민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윤석열 씨에게 공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봤다고 봅니다. 네. 당선인 측에서는 40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아들 관련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본인이 맡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이제 입사한 게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이사인 그룹 계열사의 아들이 입사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입학한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연봉 2,7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과연 청탁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거기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정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과연 청탁한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내지는 어떤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분이 입사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회이사라든가 아니면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의 연봉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런 도덕적 검증을 할 때 사실 연봉이 얼마다라기보다는 네. 불법의 소지가 있었느냐, 뭐 그 돈을 받고 뭐 로비를 해줬느냐 이런 게 사실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과도한 발목 잡기식의 청문회를 당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이 역으로 이제 우리도 한번 제대로 청문회를 선거 검증하겠다라고 나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이상민 후보자가 사회이사를 맡은 것에서 불법적으로 아들을 당선을 뭐 시켰다면 문제겠지만 그냥 그 아들이 거기 입사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사를 했다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장관 후보자와 이런 분들의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의 뭐 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분들이 임명돼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뭐 경제 안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좀 과도한 이 도덕성 검증에 불법도 아니고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걸 더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 생산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선거 검증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 검증, 네거티브 이런 것만 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정치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 거대 양당에서 이 뭐라 그러죠? 네가 죽지 않으면 뭐 내가 죽는다 식의 이런 싸움식의 이 거대한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의 생산성은 계속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인철 후보자도 잠깐 하나 여쭙니다. 대학생 단체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예, 뭐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이사를 맡게 될 경우에 총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것을 셀프 허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여서 이상민 후보자는 달리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들의 입사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셀프로 허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인철 후보자의 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방금 최 대변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여야가 모두 지금 정쟁식으로 이렇게 도덕성 검증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여당일 때는 후보자에 대한 강한 공격이 들어오니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가 바뀌었다고 서로 또 입장이 바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치할 수 있다면 도덕성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여야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해서 말이 뒤집어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부분만 더 질문을 드리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선 끝나고 40일여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사퇴한다는 얘기를 봤다고 하는데 뒤늦게 사퇴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대선 때, 그 사전투표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사전투표가 뭐 부정이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 사전투표 현장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많은 비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노정의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아마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대선을 일단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도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버티다가 이번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궁여지책으로 떠밀리듯이 사퇴했다라고 봅니다. 당시에 사퇴를 하지 않았던 것이 뭐 지방선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지방선거 오히려 가장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사퇴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대선 때 어떤 그런 혼란이 빚지 않도록 빨리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